아주 먼 옛날 신의 종족, 통칭 골드족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 그들은 행성을 창조하는 자들이었다. 또한 운명까지 예지했으며 다른 종족들의 선조였다. 그들이 창조한 세 개의 큰 종족은 실버, 브론즈, 그리고 영웅족이었다. 새 종족과의 일을 마친 골드족은 다른 우주로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들의 모든 운명을 이 아이에게 맡겼다. 그들은 한 종족에게 이 아이가 자신들의 운명을 짊어질 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종족은 바로 인간, 아이언이라 명명된 종족이었다. 그럼 인간이 최하층이라는 말 아닌가? 그리고 네일라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어딘가의 공주이자 현재 이 함선의 책임자다. 이쪽은 함장과 그의 조수. 그들은 실종된 함선을 찾고 있으며 현재 식량난을 겪고 있다. 언제까지 항해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갑자기 공주가 함장을 호출했고 가보니 공주가 근처 행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것이 그 사진인데 꽤 폐허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찾던 구세주가 있는 행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폐허임에도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있었다. 에이지를 만나보자. 그는 이 폐허 행성의 인간으로 매일 위험한 생물을 사냥해 식량을 구한다. 이 함선이 그의 집이며 그가 조종하는 AI를 에이지는 엄마라고 부른다. 그는 사냥감을 기계에 넣어 음식으로 가공하고 종종 식물을 꺾어다. 어떤 생물에게 먹이로 준다. 그 생물은 해롭지 않고 에이지의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촉수 하나를 자발적으로 내어준다. 함장은 공주가 그 행성에 착륙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인 라우트에게 공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당부했다. 에이지는 하늘의 비행선과 로봇들을 보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러 온 줄 알고 친한 친구와 헤어져야 할까봐 두려워했다. 공주는 갑자기 생명체의 존재를 감지하고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에이지가 계속 살아온 함선을 발견하고 한번 가보기로 했다. 이 함선은 SOS 신호를 100년 넘게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흩어져서 조사했고 함선 위에는 식물이 꽤 자라 있었다. 함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고 있어서 수리한 후 함선의 일지를 공주에게 전송했다. 이때 두 소녀가 갑자기 딸기를 발견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일행을 이끌고 도망쳤다. 그 시각 함장은 정체불명의 물체들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브론즈 종족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한편 넬라 공주는 에이지에게 적대적인 기색이 없자 그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언 종족의 인간이며 골드족의 메시지에 따라 영웅 종족의 힘을 계승할 자를 찾으러 왔다고 밝혔다. 에이지도 기쁘게 인사했지만 바로 그때 적이 공격해왔다. 함장은 포격을 명령했지만 저 둥지 전체에 방어막이 쳐져 있었다. 그 안에서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승무원들은 공주를 데리고 이륙해야 했지만 그녀는 에이지도 데려가고 싶어 했다. 괴물 한 마리가 행성 표면으로 직행했고 라우트는 그것이 정찰 개미임을 알아챘다. 그것은 격추되기 전에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했다. 수많은 괴물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에이지는 엄마 함선을 지키러 가고 싶어 했다. 갑자기 괴물 한 마리가 에이지가 있던 곳에 산성액을 뿜었고 공주는 에이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함장은 어떻게든 공주를 구하고 싶었고 라우트는 공주를 먼저 태우고 함선은 알아서 처리하려 했지만 넬라 공주는 에이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분노하여 꽤 야성적으로 변했지만 더 특별한 것은 그가 넬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는 점으로 이는 그가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였다.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라우트는 그들이 애써 찾은 인간이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에이지는 함선에 농장을 발견하고 그곳의 환경을 보며 기뻐했다. 이때 시종과 함께 찾아온 넬라는 그에게 인간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가 깨어났을 때 함선은 브론즈족의 둥지 오개와 마주하고 있었다. 에이지는 스스로 함선 외벽을 부수고 밖으로 나갔다. 함장은 그가 진공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넬라는 홀로그램을 이용해 그를 만나러 갔고 그가 골드족이 남긴 10계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이 이기적으로 두 가지를 추가했다. 넬라가 골드족의 10계명을 다시 읽는 동안 에이지는 변신하여
옥의 둥지의 방어막을 주먹으로 뚫고 돌진해 차례차례 파괴했다. 괴물무리도 모두 쓸어버렸다. 하지만 실버족의 영상이 나타나 그들이 다음 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주 먼 옛날 영웅족이 반란을 일으켜 전쟁을 벌이자 골드족이 그들을 막았고 단 5명의 개체만 살아남았다. 그들은 5개의 약한 종족에 봉인되었는데 그중 가장 강한 영웅은 가장 약한 종족인 인간에게 봉인되었다. 바로 에이지였다. 이후 함선은 원래의 행성으로 거의 다 돌아왔고 넬라는 에이지에게 지구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곳은 자신들과 같은 아이언족 인간의 고향이지만 침략당했다고 했다. 실버족은 인간을 매우 증오하며 브론즈족은 그들의 하수인이다. 에이지는 고향을 되찾을 희망이었다. 그 또한 아버지에게 넬라를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제 그녀가 함선을 더 구경시켜주길 바랄 뿐이었다. 이후 함선 전체가 워프 준비에 들어갔다. 함장은 모두에게 이 임무의 인연을 바쳐준 것에 감사했지만 아직 여정의 절반밖에 오지 않았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후 함장은 적의 기습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세워두었다. 그때 에이지는 두 소녀와 함께 넬라의 지시에 따라 함선 곳곳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이 에이지에게 페인트 장난을 치게 했을 때 갑자기 함선에 경보가 울렸다. 라우트가 세 사람을 찾았을 때 페인트 보관실은 온통 페인트로 뒤덮여 있었다. 이유는 두 소녀가 페인트에 매료되어 에이지와 함께 장난을 쳤기 때문이다. 함장은 아직 에이지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에이지를 구세주로 믿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동시에 그가 자신의 힘을 인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했다. 목욕 후 넬라는 에이지의 머리를 잘라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새 옷도 주었지만 그가 또 페인트 장난을 치고 싶어 하자 그를 빈 벽으로 데려갔다. 에이지는 페인트를 사용해 자신의 옛 행성이 지금처럼 폐허가 되기 전에 풍경을 그려냈다. 넬라는 그곳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에이지의 소망을 이해했다. 갑자기 그녀는 앞에서 살기를 느끼고 함장에게 경고했다. 함장은 아무 신호도 찾지 못했지만 일단 전투 계획을 준비시켰다. 계획을 확정한 후 그들은 적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워프 항로를 벗어나기로 했다. 이는 미지의 구역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했지만 당장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갑자기 실버족이 한 수위였다. 그들은 브론즈족 둥지 2개를 함선 바로 앞에 떨어뜨렸다. 그들은 즉시 워프 항로를 벗어나 에이지를 출격시켜 싸우게 할 수밖에 없었다. 무기와 로봇은 함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고 에이지가 직접 돌격해 두 둥지를 파괴하기로 했다. 실버족이 바로 나타나 라우트를 공격했다. 에이지가 나서서 그를 구하고 대신 싸웠다. 주먹 한 방으로 일이 끝났다. 함선도 안정되자 다시 워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앞선 여정에는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에이지의 활약을 본 후 모두 그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다. 넬라 공주는 그가 자신들을 도와 싸울 것이라고 믿었다. 누구보다도 고향을 잃은 슬픔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한 처음으로 남자의 몸에 손을 댔고 라우트는 약간 질투하는 듯 보였다. 그 시각 감금되어 있던 4명의 영웅은 5번째 영웅인 에이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였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골드족이 떠난 후 실버족은 스스로 골드족의 후손이라 칭하며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영웅의 계승자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인간을 적으로 간주하고 아이언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라우트는 자신이 에이지 같지 않다는 것에 꽤 속상해했다. 오빠가 슬퍼하는 것을 본 에이지 감시를 맡은 두 소녀는 넬라의 사진을 가져다 주었다. 에이지도 두 소녀를 따라 이곳에 들어왔다. 라우트는 에이지에게 여기서 본 것을 잊으라고 했지만 에이지는 라우트가 넬라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때 함장은 그들이 곧 도착할 행성이 중립지역이지만 실버족의 영토에 속해 있어 걱정하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에이지의 영웅족 신분을 알아챈다면 실버족이 몰려올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공주에게 에이지가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에이지가 농작물을 망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동안 넬라는 그를 불러 정박하는 동안 함선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행성은 그들의 함선이 실버족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아직까지 살아남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행성의 지휘관은 먼저 상황을 살핀 후 대응하기로 했다. 그들은 행성 진입을 허가받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 행성 사람들이 함선 수색을 원했던 것이다. 넬라는 에이지를 행성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가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함장은 에이지 감시 임무를 아들 라우트에게 맡겼고 그가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함선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라우트는 동의했지만 어떤 조건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후 그는 에이지를 만나 자신의 모든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 에이지는 따르기로 했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그 후 검사선이 도착해 이 함선에 부착된 칩을 통해 스캔을 시작했다. 그 시각 4명의 인물들은 저 영웅들은 모두 은혜 종족이며 에이지를 설득하러 온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 이 검은 옷에 사나이가 출전하기로 선택되었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아르고노트를 쫓던 은혜 종족은 그 행성에 연락해 함선을 납포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에겐 그럴 만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때 에이지는 라오와 함께 행성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영웅의 힘을 가진 자가 찾아왔다. 넬라는 누군가 에이지를 찾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경비대가 자신들을 구금하려는 것이었다. 넬라는 그들과 협상하기로 했다. 그때 에이지는 라오와 함께 배에 있다가 자신과 비슷한 힘을 가진 자를 발견하고 문을 부수고 뛰쳐나가려 했다. 이곳 사람들은 분쟁을 싫어하니 일이 끝나면 바로 떠나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휘관은 이에 동의했는데 은혜 종족에게 인류가 에이지를 이용해 자신들을 위협했기에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다고 말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때 에이지는 검은 옷의 사나이와 마주쳤다. 그는 에이지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에이지는 다른 영웅들과 싸워야 한다고 배웠다. 그는 싸우기 위해 달려들었다. 한편 밖에는 갑자기 청동의 종족 둥지 5개가 나타났다. 그들은 원래 인류와 이 행성을 함께 파괴할 생각이었고 나포 요청은 그저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 함선은 행성 밖으로 나가 싸워야만 했다. 둥지 5개는 2갈래로 나뉘어 행성과 함선을 동시에 노렸다. 함장은 이 일에 행성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둥지 5개의 주위를 모두 끌려 했지만 이 행성 역시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고향이 침략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넬라는 에이지가 저 검은 옷의 사나이와 싸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에이지와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사나이를 쫓아갔다. 함장은 공격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5개의 둥지를 유인하기 위해 10분을 버텨야 했다. 에이지는 변신했고 검은 옷의 사나이는 말이 정말 통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변신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에이지가 공중에서 공격하려 하자 그는 에이지를 땅으로 내던지고 독가스를 살포했다. 에이지는 그를 옆으로 내던졌다. 그때 함선은 청동의 종족무리에 밀리고 있었고 둥지에 부딪힐 뻔했다. 에이지는 날아올라 둥지를 가로막아 파괴하고 다시 전투로 돌아왔다. 행성의 함선들도 날아올라 벌레떼를 처리하는 것을 도왔지만 검은 옷의 사나이가 독을 뿌리고 달려들어 에이지를 붙잡았다. 갑자기 청동의 종족 함선 2척이 나타나 두 영웅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넬라의 함선도 그 공격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 그들이 2번째 공격을 하려 하자 에이지는 검은 옷의 사나이를 밀쳐내고 함선 한 척에 던져버렸다. 그 후 달려가 2번째 함선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공격을 다 막아낸 그는 달려가 그 함선을 파괴하고 은혜종족 함선도 처리하려 했지만 함선은 제때 도망쳤다. 그는 검은 옷의 사나이를 내버려 두고 라오우의 품으로 돌아와 너무 지친 나머지 잠이 들었다. 함장은 이제 안심할 수 있었지만 영웅들 간의 싸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했다. 전투 후 함장은 지쳤지만 아직 할 일이 산더미라 아무 걱정 없이 잠든 에이지가 부러웠다. 넬라는 떠나기 전 다시 한번 행성지휘관과 협상했다. 그 후 함선은 원래의 항로로 돌아와 길을 떠났다. 영웅들은 다시 한번 에이지를 처리할 음모를 꾸몄다. 지난번에는 행성 전체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힘을 조절했지만 황금의 종족이 없으면 행성이 더는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최대한 파괴를 피해야만 했다. 지도자 소녀는 싸울 새로운 멤버를 뽑았지만 검은 옷의 사나이가 다시 가고 싶어 해서 그녀는 에이지와 함선을 모두 파괴하기 위해 둘을 한꺼번에 보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련된 행성이 없으니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했다. 함장과 넬라는 경로상의 행성들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모두 은혜 종족에게 찍히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또한 에이지가 싸우다가 자신들의 행성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했다. 넬라는 백성들에게 항로를 변경할 것이며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호응했는데 그들은 넬라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에이지는 토마토 수확을 둘러봤고 넬라는 그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도와주길 바랐다. 그는 넬라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주 좋아하기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보답을 해주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가 모두를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때 은혜 종족이 다시 쫓아왔는데 더 많은 청동의 종족 둥지를 데려왔다. 경보가 즉시 울렸고 함장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소행성 지대로 진입하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에이지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함선 밖으로 나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오와 경비 로봇 부대도 함선을 방어하기 위해 출격했다. 넬라는 에이지에게 갔고 그는 2명의 영웅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넬라에게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다. 자신과 자신의 영웅이 길을 열어줄 테니 그녀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넬라는 그가 왜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소원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에이지는 뛰쳐나가 둥지를 파괴하고 검은 옷의 사나이와 싸웠다. 함장은 모든 병력을 귀환시켰고 라오우는 또다시 에이지를 혼자 싸우게 둔 것에 꽤 화가 났다. 대머리 남자는 숨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자 지휘관은 계속해서 그에게 변신해서 함선을 파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했고 분쟁을 싫어하는 자였다. 함장과 넬라, 라오우는 모두 에이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항상 혼자 싸워야 했다. 함선은 여전히 항로를 계속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청동의 종족 무리는 계속해서 길을 막았다. 라오우와 두 여동생은 괴물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 그는 에이지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모두에게 계속 싸우자고 독려했다. 그때 에이지는 여전히 진지하게 싸우고 있었다. 검은 옷의 사나이가 시야를 가리고 공격하기 위해 도경기를 내뿜었다. 대머리 청년은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부족을 들먹이며 협박하여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 함선 또한 갑자기 다른 영웅의 출현 신호를 감지했다. 에이지는 그것을 느끼고 즉시 돌아가려 했지만 검은 옷의 사나이에게 붙잡혔다. 대머리 청년은 변신하여 엄청난 양의 열을 뿜어냈다. 함장은 어쩔 수 없이 항로를 변경해야 했다. 느네 종족은 포위하고 영웅들이 서로 처리하기를 기다렸다가 뒷정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함장은 워프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했고 이전 행성으로 돌아가는 항로는 잠시 보류되었다. 넬라가 항로를 정해 함장에게 보냈고 함장은 모두에게 귀환하라고 명령했다. 워프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대머리 청년은 앞으로 날아가 포를 발사할 준비를 했다. 함선 또한 워프하려면 이분이 더 필요했다. 에이지는 위험을 감지하고 검은 옷의 사나이를 옆으로 던져버리고 돌아왔다. 포탄은 이미 발사되었지만 함선은 에너지를 90%밖에 충전하지 못했다. 포탄이 거의 다다랐을 때 에이지가 제때 돌아와 막아섰다. 그는 포탄의 방향을 주위로 모두 분산시켜 함선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도 에이지가 다시 싸우러 돌아간 틈을 타 워프에 성공했다. 그들은 한 항성계에 도착했고 이제 위치를 다시 파악해야 했다. 라오우는 에이지를 그곳에 두고 온 것을 여전히 걱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뒤에 둥지 하나가 나타났다. 전속력으로 도망치려는데 앞에 함선 한 척이 있었고 그 함선은 둥지를 향해 똑바로 발포했다. 그들은 적이 아님을 깨달았다 연락을 하자. 함장은 저쪽의 소녀가 네바 함장임을 알아봤다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임무에 대해 들었으며 그들이 전쟁터로 표류해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녀는 넬라를 다시 만나 자신이 임시함장이라고 밝혔다. 함선에 문제가 생겨 함장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지휘관은 전투 중이라고 했다.
넬라 역시 방금 죽을 고비를 넘겼고 현재 자신들의 구원자와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라오는 그때 쉬고 있었고 넬라는 니베아의 상황을 대략 이해했다. 함장은 사관학교 시절 니베아를 알았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었지만 니베아에게는 운이 따른 적이 없었다. 네바는 지금 지정된 행성을 지킬 것인지 공주를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량과 자원이 몇 달째 보급되지 않아 이제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지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것과 은의 종족 무리가 곧 들이닥칠 것을 확인한 니베아는 넬라를 돕기로 결정했다. 네바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을 늦추겠다고 했다. 만약 그들이 이곳으로 온다면 말이다. 넬라는 더 바랄 것이 없었고 함장은 그녀가 살아서 돌아오길 바랐다. 넬라 역시 에이지가 열어준 길을 계속 가고 싶었기에 그를 다시 만나길 바랐다. 영웅 지휘관은 넬라의 좌표를 발견했고 그녀가 하남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대머리 청년에게 계속 쫓아가서 함선 몇 척을 더 처리하라고 했고 이제 그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네바는 포를 완벽히 준비하고 발포를 시작했다. 수십 개의 둥지가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장은 다시 한번 니베아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다. 그때 에이지 역시 저편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아직 어느 쪽도 우세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자 지휘관은 검은 옷의 사나이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했다. 그가 아직 봐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공격했고 네바는 앞에 대머리 청년을 보고 방어막을 켰다. 대머리 청년이 아직 공격하지 않았지만 네바는 선수를 치기 위해 방어막을 속박 형태로 바꿨다. 그를 붙잡아 우주선이 공격하게 했다. A는 검은 옷의 남자에게 일격을 가했지만 그는 다시 에너지를 흡수했다. 주위의 흙과 돌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회복했다. 둘은 싸우다가 근처 행성으로 떨어졌다. A는 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기어갔다. 검은 옷의 남자를 찾아 다시 싸우려 했다. 은빛 일족은 넬라의 함선이 없는 것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다. 대머리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크게 포효했다. 검은 옷의 남자는 A의 독에 당해 머리가 여러 딸린 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대머리 청년의 공격이 근처 행성을 파괴했고 네바는 함선의 방어막을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과 선원들이 이자를 여기에 묶어둬야 한다는 걸 알았다. 검은 옷의 남자는 마침내 뱀의 몸에서 벗어났다. 싸우기 위해 뱀의 몸에서 나왔다. 그 사이 함장은 다시 워프를 준비했지만 은빛 일족이 위해서 그들을 막았다. 그는 공격했고 그들은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에너지는 방어막이나 워프 중 하나만 가능하게 했다. 넬라는 함장이 항해를 계속하길 원했기에 나라가 침입해서 은빛 일족에게 자신의 모든 기억을 보여줬다. 그는 정보 과부하로 공격을 멈췄다. 그녀 역시 문제가 생겨 시종이 기계에서 그녀를 꺼냈다. 그들은 그녀를 치료했고 그녀가 단지 무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함장은 깨달았다. 새로운 표준 항로를 계산하는데 70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공주님의 상태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그들은 공주님이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 없이는 이 함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바 역시 에너지가 거의 바닥나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이 그물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력을 준비하기로 했다.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즉시 대응하기 위해 화력을 준비했다. A는 저편에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었고 그의 팔에 있는 약점을 노렸다. 그의 팔에 있는 약점을 노려 공격했다. 그때 대머리 청년이 갑자기 풀려나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A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A가 강력한 일격으로 검은 옷의 남자를 쓰러뜨렸다. 그를 인간 형태로 되돌려 놓았다. 대머리 청년은 동료를 데려가기 위해 왔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편 함장은 그들의 항성계와 공통계수를 가진 메시지를 받았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좌표만 보냈다. 좌표를 보낸 후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알렸다. 라오스는 A를 계속 걱정했다. A를 계속 걱정했고 네바는 함대를 점검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공주님의 행운이 자신에게도 나눠졌다고 믿었다. 자신에게도 나눠졌다고 믿었다. 검은 옷의 남자는 치료를 받았고 대머리 청년은 또 다른 행성을 파괴하여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고 생각했다. 함장은 네바에게서 신호를 받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들은 이틀 후에 함장선과 합류할 것이었다.
이틀 후에 합류할 것이었지만 A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번 탈출 과정에서 승무원의 40%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얼마 후 넬라도 깨어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돌아왔고 며칠 후 함장과 모든 선원들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행성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물체를 발견했다.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물체는 바로 A였다. 그는 이 행성의 바다로 곧장 뛰어들어 정말 아름다운 행성이라고 생각했다. 넬라가 구세주를 데려오자 온 세상이 안도했다. 그녀의 오빠는 다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고향 행성에서 은빛 일족을 몰아내기 위해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A를 모두에게 소개하기 위해 파티를 열고 싶어 했다. 하지만 A는 강요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오빠는 그가 할 수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지만 넬라는 A를 강요할 수 없었다. 그는 물건이 아니었고 선택의 자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A에게 물어보니 그는 정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수영하러 가버렸고 그녀는 오빠에게 보고하도록 사람을 보낼 것이었다. 그 사이 그 여자 지휘관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정은 약한 종족의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통제하려 했다. 대머리 청년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의 오빠가 파티에 참석하는 동안 라오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을 찾았다. 라오스는 A가 혼자 싸우게 놔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함장은 넬라가 현재 왕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구세주를 찾았다는 사실이 곧 그녀가 두 멍청한 오빠들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왕위에 오르면 그녀의 가문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넬라는 A에게 은빛 일족이 전쟁의 끝을 예언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넬라가 그들을 그 끝으로 이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미리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리 예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은빛 일족은 상급자를 찾아갔고 영웅적인 인물들을 만나 팀을 꾸려 힘을 빌려야만 했다. 영웅적인 인물들을 만나 팀을 꾸려야 했다. 만약 그들이 A를 수하에 둘 수 있다면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함장은 통보를 받으러 호출되었고 넬라에게 보고할 때 A가 그녀 오빠의 군대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것이었다. 모두가 A를 함선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따랐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오빠를 섬길 의무가 없었다. 검은 옷의 남자는 깨어나 현재 상황에 대해 그는 다시 A와 맞서기로 결심했고 필요하다면 A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사이 넬라의 오빠는 A를 군대에 넣는 것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대부분 동의했지만 A가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넬라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A가 승무원들과 함께 남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그날 밤 그녀와 A가 별을 보러 배를 탔을 때 그는 그녀가 지구를 되찾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고 이제부터 혼자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스스로 그녀 오빠의 군대에 입대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넬라는 A가 떠나자 매우 마음 아파했다. 승무원들은 2년간의 임무가 결국 넬라의 두 오빠에게 모든 공을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라오스의 두 여동생은 A가 넬라를 떠난 것이 무정하다고 생각했지만 넬라의 시녀가 두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A가 떠난 것은 넬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가 그녀 곁에 있으면 은빛 일족이 그녀를 노릴 것이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넬라에게 말했어야 했다. 말없이 떠나는 것은 너무 잔인했다. 넬라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녀가 평소와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괜찮은 척하고 있었다. 라오스는 아버지를 찾아가 군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A를 두 형제에게 보내는 것을 왜 받아들였는지 물었다. 함장은 그것이 의회의 뜻이라고 했지만 라오스는 넬라가 두 오빠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넬라는 A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A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함장으로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에게 동의했다. 그는 아들에게 동의했다. 함장은 그 후 자신과 네바 사이에 비밀 통신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넬라의 오빠는 고향을 되찾기 위해 모두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었다. 넬라는 협상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
네바는 모두에게 그들이 마주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이 심지어 수백 개의 둥지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두 멍청한 오빠들은 그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예 병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영웅들이 나타날까봐 여전히 걱정했다. A 혼자서는 그들 모두와 싸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단지 군사 보좌관으로 데려가기 위해 승진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는 단지 고려될 수 있는 의견일 뿐이었다. 그녀는 침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사람은 원숭이와 다를 바 없었고 그저 군인인 척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는 그녀에게 장난칠 페인트를 좀 달라고 찾아왔다. 넬라는 그때 동맹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고 조수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감사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답례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피곤해서 조수가 말하는 동안 잠이 들었다. 함장은 네바와 연락하는 데 성공했다. 네바와 연락했고 그녀는 이 두 멍청한 형제들을 정말 견딜 수 없으며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고백했다.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다고 했다. 영웅은 평소처럼 페인트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고 그 사이 라오스는 병사들을 훈련시키러 갔다. 그들이 전부 다 실력이 떨어져서 A가 도와준다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조수는 라오스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다. 라오스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래야만 했다. A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A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두 형제는 은비딜족이 그들의 승리를 예언해줬다고 짐작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용해 동맹군의 사기를 높이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것을 네바에게 주었고 그녀가 개인적으로 묻자 A는 말했다. 이곳이 자신이 곧 갈 곳이며 저 빛이 바로 넬라라고 했다. 그가 가게 될 행성 전체가 파괴될 것이며 그곳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게 번질까봐 그녀를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녀는 조수와 꽃꽂이를 하다가 전투가 시작된 것을 감지했다. 그 두 형제는 함선의 사격 중지를 명령하고 에이스 혼자 그 둥지들을 처리하게 뒀다. 한편 히어로 협회는 자신들이 곧 전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너무 많은 히어로를 전투에 내보내면 주변 행성들에 영향을 미치고 파괴할 것을 우려했다. 검은 옷은 대머리가 자신과 에이스 둘 다 폭주하면 처리해주길 바랐다. 며칠 후 함장도 에이스의 전투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받았다. 그 후 군대는 태양계로 돌아왔고 수많은 둥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은 평소보다 더 컸지만 남동생은 전투에 나가고 싶어 했지만 형은 에이스 혼자 처리하게 하고 싶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만약 누군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전설이 자신에게 선택받은 부족, 즉 골드족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히어로 협회도 참전할 인원을 뽑았는데 대머리를 제외한 모두가 싸우고 대머리는 만일의 사태에만 출전하기로 했다. 그 둥지들은 목성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났고 에이스는 이 난장판을 청소하려면 매우 피곤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대전쟁이 발발했다. 네바가 발포 명령을 내리자 적도 즉시 반격했다. 에이스는 여전히 혼자 적진에 있었다. 이 무리를 쓸어버리기 위해서였다. 이제야말로 개미떼처럼 많아서 아무리 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수적 우세로 함선들을 압도했고 에이스는 물러나 함선 하나하나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괴물들이 몸에 달라붙어 그러기가 어려웠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광역 공격을 펼쳐 괴물들의 수를 줄여야만 했다. 그 여파는 함선들에도 영향을 미쳤고 인간들은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검은 옷은 인류가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생명체를 버리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 네바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후퇴했지만 에이스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녀가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었다. 대머리는 왜 에이스가 자신을 버린 종족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아가씨는 골드족이 남긴 계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두 멍청이는 자신들의 멍청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브론즈족을 쓸어버리기 위해 목성을 파괴하기로 결정했고 가능하다면 실버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 네바는 에이스가 중상을 입을 수 있어 반대했지만 무지한 자에게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네바는 명령에 불복하고 병사들을 막았지만
형은 그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그녀는 목성을 파괴하는 것이 병사들의 신뢰를 잃게 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녀를 강등시켰다. 그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지 않은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여겼다. 대포가 나왔고 함장은 에이스가 해내길 바랄 뿐이었다. 누가 그를 걱정해줄까? 렐라는 동시에 뭔가 끔찍한 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때 대포가 목성의 위성을 향해 발사되었고 위성은 행성에 충돌하여 폭발했다. 검은 옷은 이제야 실버족이 모든 인류를 숙청하려 했는지 이해했다. 브론즈족은 차례차례 불길에 휩싸였고 그 두 멍청이는 실버족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공격하려 했고 네바는 더 이상 질릴 수도 없었다. 실버족은 서로 다시 연결하여 행성이 폭발하지 않도록 막았지만 열기가 너무 강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 두 멍청이는 이제야 재앙을 깨달았고 네바는 부하에게 군대를 안정시킬 계획을 몰래 전달했다. 검은 옷은 에이스가 표류하는 것을 보고 동정심을 느껴 변신해서 뛰어들었다. 분홍 머리 소녀는 두 사람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기로 했다. 한편 전투에 대한 메시지는 네바가 함장에게 보냈고 모두들 그 멍청한 왕이 목성을 파괴한 것에 분노했다. 렐라는 우연히 그 말을 들었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일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녀는 모두가 몰래 네바와 연락했다는 것을 알았고 벌어진 일을 보자 두 오빠가 너무 막 나가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함장은 많은 사람들이 렐라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으니 쿠데타를 일으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군대를 구출하러 가고 싶었고 직접 따라가겠다고 했다. 그들은 함선을 출항시켰고 모두가 에이스를 걱정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인간들을 위해 여전히 고독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검은 옷과 싸워야 했고 분홍머리는 시간을 되돌리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변신해서 에이스의 전투에 개입했다. 그녀는 창을 에이스에게 정면으로 던졌지만 그는 여전히 반격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이 실패하자 가장 정확하게 창을 던지게 했다. 이 원안의 선 하나하나가 그녀가 시간을 되돌리고 실패한 횟수였다. 그녀는 에이스를 없앨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을 찾고 싶었다. 그동안 두 멍청이는 에이스가 30시간이 지나도록 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편 실버족 군대는 두 번째 거점인 화성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발했다. 네바는 두 멍청이가 화성까지 쫓아가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또 바보짓을 해서 화성마저 날려버릴까 걱정했다. 그렇게 되면 태양계 전체가 사라지고 그들은 이 우주를 떠도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함장은 두 멍청이가 일으킨 재앙을 목격할수록 초조해졌다. 그 후 렐라는 두 행성의 지휘관에게 호출되었고 그들은 필요하다면 그녀를 돕겠다고 했다. 뒤에서 공격하거나 검은 옷이 도경기를 사용하고 머리 여러 개 달린 뱀으로 변해 붙잡았을 때도 에이스는 빠져나와 반격했다. 그녀는 몇 초만 되돌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과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마리다 대머리가 대신 가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그를 싸우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에이스가 표류하던 때나 괴물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리고 폭발 후 의식을 잃었을 때로 돌아갔지만 그는 항상 공격을 감지하고 막아냈다. 함장은 두 멍청이가 화성을 공격하고 에이스를 방패로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편 분홍머리는 18, 0번이나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머리는 참전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하면 과거 히어로족이 폭주했던 것처럼 에이스도 폭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직 골드족만이 처리할 수 있었다. 갑자기 그의 몸에 무수한 베인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분홍머리는 거의 2만 번의 시간 여행에서 나온 에너지가 현재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나 에이스 중 하나가 포기하면 그 힘이 폭발할 것이었다. 대머리는 분홍머리를 구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했다. 에이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많은 창이 돋아난 고슴도치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힘의 폭발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완전히 폭주했다. 그는 검은 옷에 목을 물고 그를 끌고 갔다. 이 히어로 협회의 지휘관은 대머리가 싸울 수 없으니 출전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주인에게 거역할 수 없었다. 그 두 멍청이는 군대를 이끌고 화성 근처에 도착했고
실버족은 전력을 다해 여기 있는 인간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을 내버려두면 화성도 목성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군단은 꽤 많이 격추되었지만 멍청한 형은 병사들에게 두려워 말고 돌격하라고 소리쳤다. 한편 렐라는 아직 오빠에게 맞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조수는 렐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야말로 지휘할 자격이 있으며 에이스가 떠난 것은 그녀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에이스의 존재를 느낄 수 없었다. 형은 여전히 병사들에게 진격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갑자기 에이스가 검은 옷과 함께 튀어나와 브론즈족의 가장 큰 둥지로 돌진했다. 멍청한 형은 그가 도우러 온 줄 알았지만 그는 둥지 전체를 끌고 화성에 충돌시키려 했다. 검은 옷은 그가 둥지를 파괴하도록 도발했다. 두 멍청이는 여전히 돌진하고 싶어 했지만 승무원들은 더 나아가면 에이스의 여파로 함선이 파괴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검은 옷을 인간의 함선에 던져버리고 실버족의 함선도 여러 척 파괴했다. 그래서 실버족은 후퇴하고 폭주한 에이스가 대신 인간을 처리하게 두기로 했다. 대머리는 출전하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에이스는 이미 폭주했기 때문이다. 그가 두 멍청이의 함선으로 돌진하자 대머리가 달려와 에이스를 옆으로 밀쳐냈다. 함장과 렐라 쪽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 메시지는 네바가 20시간 전에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제 에이스는 폭주해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무력해하고 있을 때 렐라가 도착해서 모두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네바는 거의 포기하고 싶었지만 함장이 전화를 걸어 그녀의 계획이 승인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즉시 쿠데타를 지시하고 두 멍청이에게서 기함을 빼앗았다. 둘은 반대했지만 렐라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네바에게 임시지휘권을 부여했고 두 오빠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함장은 이것이 깨어난 여신이 이끄는 함선의 첫 항해이기에 들떠 있었다. 모두가 이 여정을 매우 기대했다. 그동안 두 히어로는 지친 기색 없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 실버족 의회는 그들이 미쳐버린 영웅을 막으려면 물러나서 영웅들끼리 자멸하게 둬야 했지만 이 지휘관은 그러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 영웅이 죽고 에이스도 막을 수 없었기에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때 네바는 군대를 규합하려 했었고 그들은 에이스로 인해 100시간 후에 돌연변이 폭발이 일어날 것을 계산했다. 그 폭발은 위력이 태양계를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였다. 바로 그때 넬라가 전쟁터에 도착해 네바가 잘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네바에게 실종된 함선들의 좌표 목록을 보냈다. 그녀는 에이스를 깨울 방법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은 그녀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다. 네바와 승무원들은 그녀에게 목숨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다. 선장도 연락해와 먼저 지구에 도착할 것이며 네바가 모든 군대를 집결시켜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검은 옷과 분홍머리는 깨어났고 지휘관은 분홍머리와 검은 옷에게 대머리를 도와 에이스와 싸우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에겐 문제가 하나 있었다. 싸우게 되면 세 사람 모두 미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만약 셋 다 미쳐버리면 자신이 그들을 막겠다고 했다. 그때 에이스는 새로운 형태로 변신해 엄청난 열을 방출하여 실버 군단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에이스는 대머리를 공격했고 팔 하나가 부서졌음에도 에이스는 여전히 대머리를 압도했다. 워프 항로 밖에서 넬라의 함선이 도착하자 지휘관은 분홍 머리에게 함선을 처리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랬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다시 돌아가야 했다. 함선 안에 에이스를 막을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이스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넬라가 나타나 에이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외쳤다. 그녀는 텔레파시를 사용해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그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았다. 에이스에게도 변화가 생긴 듯 그는 스스로 몸에 밝힌 보석을 깨뜨렸다. 다른 두 영웅도 돌아오면서 대머리는 남겨두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하여 더는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에이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깨워준 빛이
되어준 넬라에게 고마워했다. 그 후 그는 잠이 들었다. 그녀에게는 오히려 에이스가 그녀의 빛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막을 내린다. 안녕히 계세요.